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짜여져 가면서 공천 잡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결정에 반발한 김영선, 안홍준 예비후보가 오늘 법원에 공천 무효 소송을 제기했네요. 잠시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증평 모녀의 참혹한 죽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 사회가 이런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이 4월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가장 큰 난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 논란 토론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고요. 편해지기만 하는 스마트 세상인데 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은 여전히 장애가 많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잘 못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각장애인연합회 황덕경 미디어 접근센터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군끼리 총질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총소리가 나는 곳들이 있네요. 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 오늘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뛰었던 김영선, 안홍준 두 분이 법원에 공천 무효 소장을 제출했네요. 자, 김영선 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네. 네네.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 공천 무효 확인 소송을 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공천 규정에 의하면 공천 공고를 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와 경선이나 다른 선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김태호 후보는 공고에 응하지도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 입시 시험에 응모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추대에 의해서 합격자 공고를 낸 것과 같습니다. 예. 김경수 후보랑 비교해보면 김경수 후보는 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단수 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재공고를 내고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후보가 됐다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고에 따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 건 문제가 있다, 이거군요. 지금 공직자 후보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스스로 일하겠다고 나서지도 않는 사람을 권력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만도 못하고 전두환 시절만도 못한 행위죠. 네. 현재 당원 당규에 근데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경선 외에 다른 선출 방법을 하게끔 되어 있지 공고와 신청 심사를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추대나 당대표의 말에 의해서 이 심사도 이제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 현지조사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냥 말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어느 대학교에 합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유라도 입시시험 원서는 내고 면접은 받지 않습니까? 예. 원서도 안 내고 면접도 안 본 사람을 합격자 공고에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당원 당규에 맞다 이 말이죠? 네네.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다른 후보를 사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절차인데 예. 그런 형식적인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는 그 우파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예. 정당이 어떻게 그 선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보니 정유라도 면접을 보긴 봤군요. 네. 네네. 그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랬을까요? 지금 당선과 그 권력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아, 절차적 위배를 알면서도 권력에 빠져서 그냥 하는 거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독주, 그리고 당내 경남도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당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주 지금 그 지역마다 또 선출 규정이 각양각색으로 왜곡돼 있어 갖고요. 지금 민심이 아주 저하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래요? 공천 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흥결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라는 게 선거의 전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후보들이 선택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정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차원의 더불어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경쟁력이 높은 이기호 후보를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고 어떤 한 후보를 지금 거의 추대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퇴행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 퇴행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여튼 무슨 수단이든지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수단 가운데 혹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추이를 봐야 되겠죠. 당이 어떻게 나오나.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당대표가 되면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마저도 임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이게 1인 독재적인 이 당헌당규가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천 방식에 문제 제기하는 다른 후보들하고도 연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네, 연대를 하고요. 그런 후보들의 억울함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정당 민주주의 또 국민과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김태우 후보가 이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그건 보셨나요? 네. 평가가 어떠세요? 거기에도 이기기만 하겠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하지 도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왜 민주주의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관해서 그런 전혀 반성의 빛이 없더라고요. 수단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쟁취하는 것이고 나의 정의가 나의 성리가 정의라는 것인데 예.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법원의 네. 판단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 지금 기차 안에 계셔서 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 그 어머니가 남긴 유서 내용이죠. 이 어머니 4살 배기 딸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세상 떠난 지 무려 3개월이 지난주에야 발견됐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아니었을까? 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히 그 사건 개요를 보셨을 텐데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짐작하십니까? 주소득자였던 남편분이 사망한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고 또 어머니도 그 이후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빚독촉이 또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득은 없고 빚독촉은 심하고. 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임대보증금 뭐 한 1억 2천여만 원짜리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가족 명의 차량도 3대가 있고 통장에도 뭐 한 200, 300 당장 인출할 수 있는 돈도 있었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셨을까요? 뭐 그런데 지금 빚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뭐 자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뭐 빚을 해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자동차를 판매해서 좀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하셨던 노력이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 자동차가 빚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판매한 이후에 도리어 중개 매매상에게 사기 혐의로 좀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역시 좀 앞길을 막막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생활고가 맞는지 아닌지, 뭐 생활고 때문에 죽음까지 이어진 건지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완전히 하나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예.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위기가 이분에게 있었고 누구나 이 일을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숨진 지 한 3개월 만에야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까운 곳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겠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나 이웃관계가 좀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인 예. 가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예. 1인 가구 빈곤율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 전에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빈곤율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네.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새로운 위기 상황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이 이제 딱 보도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4년 전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법을 바꾸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빈곤정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정 기준 그리고 보장 수준 이 두 가지일 텐데 예. 사실 송파세모녀법을 통해서 바뀐 것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뭐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홍보하기는 했지만 예. 사실 기존과 비교해서 큰 틀에서 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예. 여전히 인구의 3% 내외 수준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처럼 부채를 제외하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득도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공공구조가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바뀌어야 할 텐데 예.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엔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100%의 소득 환산율이 있어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차 가액만큼 예.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는 자동차 때문에 신청했더라도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동차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1억 2천여만 원 이것도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역시 선정 대상에서 빠지겠군요. 근데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이 금융권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융권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을 통해서 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좀 대부업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가지고 전액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건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다시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재 있는 법이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얼마나 더 열심히 발굴을 한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선정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가장 좋겠습니까?
사실 가장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이라고 하고 예. 대통령 공약으로도 폐지를 약속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 두 가지에서는 폐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주택의 소득 환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기준을 좀 낮추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선정되기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나야 뒤늦게서 수급자가 겨우 될 수 있고 수급자가 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은 빈곤 상황을 더 좀 개인에게 심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지난번 4년 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에 그래도 수급 대상자 숫자가 몇만 명 늘어나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14년에 개정 전에는 132만 명이었는데요. 개편 이후 그 다음에는 165만 명 정도로 확대가 되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걸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던 그 전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수급자가 지나치게 좀 줄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2010년도에 이제 통합전산망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수급자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165만 명 확대됐다고 하지만 또 이 중에서는 교육급여 한 개만 받는 그러니까 학비 면제라든지 이제 학생들을 위한 약간의 그 교육비만을 받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고 예. 의료생계급여 소급자는 여전히 140만 명 정도로 기존이랑 아주 비슷하거나 예,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부쩍 늘었군요. 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숫자를 사실 그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 뭐 생계, 의료 이런 방식으로 세분화시킨 거는 환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네. 가장 근본적인 선정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시간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 출장 관련 논란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이게 쟁점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왔다. 두 번째는 피감기관 후원으로 의원들이 다녀오는 경우들이 뭐 완전히 없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야 뭐 이런 식으로 안 가고 혼자 여러 번 다녀온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예. 세 번째로 비서, 보좌진까지 같이 가는 것도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런 출장에 갈 때는 복수의 의원들이 가고 보좌진은 동행하지 않고 해당 기관 직원이나 국회 전문위원들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기식 그 원장은 의원 시절에 혼자서 아니면 또 지금 또 밝혀졌습니다. 뭐 인턴 직원과 함께 또 보좌관과 함께 그리고 몇 번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예. 야당은 지금 맹공을 가고 있죠. 그렇죠. 김 원장이 시민단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감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을 이렇게 매섭게 이제 많이 몰아붙였고 또 김영란법 확대 강화에 앞장섰거든요. 예. 이른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퇴하라. 야당은 지금 그러는 거죠. 네. 여당의 대응 논리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관행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가성이 없다. 야당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 이런 반격인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좀 성찰과 제도적 개선 약속 등이 선행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야당도 유사 사례가 있다. 근데 이거는 야당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깨끗한 척 하지만은 다 똑같지 않냐. 예. 이런 논리에다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잖아요. 예. 오늘은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죠? 예, 좀 강하게 나왔는데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내용을 확인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 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정수석이 공식 조사를 거친 결론이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논란이 잠재워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가 내용이 나오면요. 자리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추가 내용이라는 게 뭐죠? 유사 사례라든지 한 번 더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출장 기간 일정표 같은 게 또 공개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여기서 이제 야당 실력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럼 뭐 일정표에 공무하고 상관없는 일정들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가끔 이런 일정들 보면은. 뭐 관광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김 원장 개인 문제로 그치지 않게 되는 게 오늘 청와대 브리핑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이 확인했는데 적법하고 그다음에 뭐 심하진 않다. 예. 제대로 확인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당도 뭐 나름 조사를 다 거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추가로 또 혼자서 그런 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 갔다 온 사례가 더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일정표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건 좀 심각하게 될 수 있겠다. 거기다가 뭐 인턴 직원이 같이 갔는데 뭐 이 사람이 뭐 고속 승진했다 혹은 또 다른 일정에 같이 갔던 김 원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 이분이 지금 청와대 정책실의 선임행정관이거든요. 네.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예. 뭐 또 다른 사안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 설치된 한미연구소의 인사 문제에 관여했다 논란 이런 게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맞받아치면서 이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런 말 했죠. 여권의 기류가 그런 기류가 있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언론과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이유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항상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여야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거죠. 예.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해명이 되고 국민들이 그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요. 이 문제가 커지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전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인사개입 의혹으로 물러났어요. 그렇죠. 이분은 이름도 기억 잘 못하세요. 다들. 네. 저도 뉴스 볼 때는 기억했는데 지금 벌써 까먹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금융권 출신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 내지는 그쪽 업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 시민사회, 뭐 참여연대 이런 문제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방이 길어지고 야당은 뭐 잘 잡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참여연대 출신들이 또 이번 정부에 여러 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실장, 김상조 위원장 뭐 여기까지 삼총사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기식 원장은 더 야당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때문에 공방이 여기서 그냥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국면에 또 겹치는 거고요. 선거의 어떤 선거 국면이 겹치는 거죠. 아, 지방선거.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도 참여연대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윤태곤 실장 얘기한 것처럼 해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지켜봐야 되겠고. 또 국민이 받아들이느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 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이번 어버이날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고 이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되면 토, 일, 월, 화 이렇게 나흘 연속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하. 물론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사항은 아니고 입법 예고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신속히 처리하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는 얘기는 다들 공휴일 되기를 바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해봐야 공무원들만 일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공휴일에도 노동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단체 협약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네. 이번 그 어버이날 공휴일 이 실검과 관련해서 이제 한 네티즌은 뭐 우리 회사랑은 상관없는 일 이렇게 좀 자조 섞인 아하. 반응을 내놨는데 반대로 뭐 어머니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결론이 나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들으면 정말 화들짝 놀랄 뉴스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400여 곳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라돈. 네. 이게 폐암 일으킨다는 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발병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라돈인데요. 예. 이게 흡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으로 실내에 유입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인데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시사저널이 국회를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2017년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예. 전국 1,350여 개 초중고 가운데 4%에 달하는 408개 초중고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 절반이 초등학교였는데요. 그 권고 기준치가 148 베크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기 1세제곱미터당 라돈 원자 148개가 떠다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게 담배 8개비를 직접 흡연하는 위험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그 가장 농도가 높았던 학교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는데 그 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2034.3 베크렐로 측정이 됐습니다.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네, 현재도 교육부에서 측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3개월간 연중 1회 측정하는 방식인데 전문가들은 이 측정 방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대별로 실시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주 환기를 하면 라돈이 빨리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자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라돈이 검출된 곳에 한해서라도 환기 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출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요. 네. 자, 다음 뉴스는? 네,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예. 한국사 강사들이 지난달 치러진 7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도 맞힐 수 없는 저질 문제였다라면서 잇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부해도 맞힐 수 없다. 즉 네.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고려시대 역사서적 4점을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였는데 이 보기로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금록 그리고 제왕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 시기가 겨우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강사 전한길 씨가 온라인 강의 도중에 욕설을 써가면서 문제를 이따위로 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놨고요. 예. 이어서 한국사 강사 최태성 씨도 트위터에서 한국사 교육을 왜곡하는 저질 문제다. 출제자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금 심하긴 심하네요. 고려시대의 역사서적, 고금록, 제왕운기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걸 제작 연대순으로 나열하라? 네.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참 문제가 있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방송법 개정 논란, 이게 왜 문제인지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야권에서 방송법 개정 약속해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이고요. 뭐 또 반면 여당에서는 이 방송법 같은 경우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좀 하고. 요거를 두고 지금 임시국회가 개최는 됐지만 또 지지부진 아무것도 이루 못하고 싸우다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장혜찬 씨가 먼저 발언을 해보세요. 방송법 개정이 왜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방송법 개정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원내수석부 대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야당일 때. 네, 야당일 때 발의를 했었는데. 과거에? 네,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지금. 그런 게 지금 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이제 입장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이 이제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찬성한다? 네, 지금은 찬성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때 국회에서 막 농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농성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주장했던 법안이니까 이제 들어주겠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 입장이 되면 상당히 좀 껄끄러운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권한을 좀 줄이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뭐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8명에서 11명 정도의 이사들이 다수결로 뭐 방송,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데, KBS, 뭐 MBC 같은 경우도요. EBS 네. 다 좀 다르죠. 네, 조금씩이 다르지만 8명에서 11명 정도인데 대부분 여권 추천의 이사들이 이사의 다수를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박홍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균형을 맞추고 7대6.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특별 사장 추천제라 해서 이 이사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사장 선임할 때는 3분의 2 동의, 다시 말하면 야당 추천 이사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민주당이 낸 안인데 그때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렇죠. 네. 처리하자고 농성하던 민주당은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다. 반대하자는 셈이죠. 최민희 전 의원. 예, 이거는 19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돼 있던 사안입니다. 예. 여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박홍근 의원 방송법안은 19대 때는 이제 지금 공영방송 이사가 KBS 11명, MBC 9명, EBS 9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KBS는 여야 비율이 7대4, MBC는 6대3, EBS는 6대3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요 이사수를 다 늘리고 예를 들면 13명으로 하면 여야 비율을 6대7로 해버리자. 예. 그리고 7대6으로 여야가. 예, 그러니까 7대6으로 하자.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이 이사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여당의 일방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룹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의 그룹은 뭐 이사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사장을 뽑는 절차를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하자. 예, 좀 아까 설명 들었죠. 예, 그래서 요게 19대 때는 법안을 전자로 낸 의원이 있고 후자로 낸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대 들어와서 박홍근 의원이 두 개를 다 합친 법안을 낸 것입니다. 예, 굉장히 센 안을 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박홍근 의원이 야당일 때 이 법안을 낸 것은 새누리당이 논의를 해주면 A든 B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논의조차 안 해줬죠. 방송이란 방자만 나와도 그냥 거의 알러지 반응을 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된 상황은 정권 교체 이후에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절대 의결 정족수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 내용은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건 무슨 뜻이 함의가 돼 있죠? 냐면 여야가 합의하는 사장만을 뽑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여와 야가 정치적 정체성이나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장을 뽑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고 눈치만 보는 다소 기회주의적인 성향의 공영방송 사장만이 뽑힐 가능성이 많지 않냐 설명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MBC 노조나 노조의 노조원들은 이 절대 의결 정족수는 공영방송을 거꾸로 파괴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원 162명과 함께 발의한 안입니다. 무려 국회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해서 이 전자와 후자의 내용, 이사의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비율을 바꾸는 것과 사장 특별 추천제를 바꾸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런 어떤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 없이 162명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농성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그 부작용을 그때는 논의하지 않고 무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국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당에게는 불리한 법안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야당일 때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잡으니까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입장이 죄송하지만 좀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방송법 초반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MBC와 KBS 신임 사장이 선임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말이 지금 뭐 예전에 공영방송 장악으로 MBC, KBS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법에 근거해서 신임 사장을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하자 했거든요. 그 지금 결국 현행법에 의거해서 MBC와 KBS 신임 사장이 이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임명됐고 그런데 이제 논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논의하자 국회에서 다시 뭐 이 방송법 개정안 다른 방향을 알아보자 이재정 의원 발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바른미래당 김동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사 사장을 지명했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뽑고 선임한 거죠. 예, 선임을 이사회에서 한 겁니다. 그거 어쨌든 말씀드리고. 기존 법률로 네. 그리고 과반 찬성으로 지금 민주당이 방송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논의하자. 네, 논의하자. 제안했죠. 예, 그리고 논의하자였고 요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은 박홍근 의원 법안에서 1.1획도 고치지 말고 통과시키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그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안이 어떤 의원이 발의한 내용 그대로 통과된 예는 없습니다. 이게 여야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제 대개 보면 법안이 통과될 때 보면 대안 반영 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방송법도 강효상 의원, 이재정 의원, 추혜선 의원, 박홍근 의원 법안을 다 내잖아요. 그런 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합니다. 넣을 건 더 넣고 뺄 건 빼고. 그래서 대안 반영 팩이 하면 되지.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이 무슨 절대선이라고. 그거 그대로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논의를 하자는 거고 다만 방송법만 가지고 왜 그러냐. 공수처 법안이 더 시급하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그래서 연계해서 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논의를 안 하겠다든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대목에 조금 끼어들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방송법 개정 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이 나오고 이랬을 때 저희 시사자키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누가 다음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다 합심해서 이 정도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당시 여당은 정말 논의조차 거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상대당 의원이 낸 안대로 통과시키자라고 목소리 높이는 거 어찌 보면 참 후한무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당시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던 분들이 조금 멈칫하고 계신 것 또한 어찌 보면 후한무치한 모습이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절충안 내지는 법안 논의를 해서 수정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의당 최선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낸 이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것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최선 의원과 이재정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추천이 핵심인데요. 국민 추천. 뭐 100명 이상 내지는 200명 정도의 이제 국민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정 의원 안을 보면 이 국민 추천 위원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요. 최선 의원 안을 보면 아예 이사 추천부터 국민들이 추천하자.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하자. 이게 이제 이 두 의원의 어떤 비슷한 맥락의 개정안인 거고 강효상 의원 개정안을 보면 이 지방자치에 좀 더 의미를 두기 위해서인지 시도협의회가 이사를 몇 명 추천하고 또 각 사회단체가 이사를 몇 명 추천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역시 특별사장 추천제와 비슷합니다. 이사회와 위원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사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이사를 시도협의회나 사회단체가 추천하자? 네, 그렇다는 것이죠. 여야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정치로부터 좀 독립하자 뭐 이렇다는 건데요. 시도협의회가 어느 단위를 말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지방자치 뭐 각 시와 도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예상해 보면 이 이사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비율을 뭐 7대 6으로 하니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뭐 8대 뭐 5로 하니 이것보다는 사장 추천제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동의를 해야만 사장이 선임되도록 뭐 하는 이 시스템이죠. 특별사장 추천제. 이게 박홍근 의원 원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개정안에도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인사들이 좀 많아져도 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래도 좀 비교적 중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정권과 상관없이 이게 이제 뭐 지금 야당들의 주장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원래 주장했지만 여당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3분의 2 받아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인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 핵심은 결국 이 사장 특별 추천제가 아닐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혜찬 씨는 저는 당연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게 옳다? 네, 그래야만 이제 정권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MBC 같은 경우도 사장이 바뀌었지만 좀 보수적인 국민들 가운데서 너무 갑자기 방송사 색채가 왼쪽으로 확 튀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3분의 2 사장 추천제가 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께서 냈던 원한 의도대로 정권의 유물리와 상관없이 방송국은 좀 비교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과 같은 풍토에서는 사장을 못 뽑을 겁니다. 아예 못 뽑는다. 예, 왜냐하면 이 3분의 2 절대 의결 정족수가 통하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갈등적이지 않고 타협적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번에 MBC 최승호 전 PD가 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MBC 구성이 9명인데 6대 3이었기 때문에 5명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절대 의결 정족수가 되면 이게 9명인가 5명이 아니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찬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갈등적 분위기에서 최승호라는 사장이 뽑힐 수도 없고 계속 공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넘어 그냥 모두에게 당면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장을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승호 사장을 뽑거나 이번에 양승동 사장을 뽑는 과정, KBS 양승동,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 사장을 뽑는 과정에 전부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렇죠. 후보 다 발표하고. 이게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전제된다면 3분의 2 뭐 통과시켜도 대세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전제가?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 투표는 모르겠지만 그 회의 내용도 공개하는 겁니다. 네, 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봤다. 예,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고 그 절차를 쭉 보고 각 이사들이 떳떳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긍정적이다 어떤 거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좀은 사장을 뽑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의원님이랑 저랑 국회를 구성하면 협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뭐 우려 3분의 2 특별추천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게 협상이 안 돼서 사장이 임명이 제대로 빨리 안 될 게 두려워서 이런 제도적 개선을 망설이기보다는 예, 어쨌든 진통을 겪더라도 과도기를 거쳐서 이 공영방송 사장만이라도 좀 우리가 합의해서 내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들이 이 PT를 보고 자신은 왜 이 사장은 반대하고 이 사장을 찬성하는지를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은 충분히 지금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영방송 이사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혜선 의원 안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안입니다. 그렇죠. 저게 독일식 국민 추천제. 예, 일종의 독일식 모델인 거예요. 예, 술을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의성을 갖는 게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방통위를 구성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이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이 얘기하는 시도협의회에 넘기면 그건 뭐 이사 구성도 안 될 테고요. 그다음에 추혜선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 안은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공정성이나 대의성은 담보되지만 합의가 안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합의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대화와 그렇죠. 타협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사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여당 추천, 야당 추천으로만 되어 있는 것에 조금 변화를 주어보자라는 의견, 그 아이디어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분의 2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만약 전제로 한다면 이사회 회의 내용 같은 걸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정도의 절충안을 사이에 두고 논의를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것이 조금 아까 두 분 다 언급하셨던 공수처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처리 함께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투표법은 2013년에 재외국민투표의 선거권이 제한된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5년 12월 말까지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투표법의 경우는 저는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헌재의 명령으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사실. 국회가 이미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외고 빨리 하십시오.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공수처는 뭐 저는 쟁점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대상 있잖아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에 국회의원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검사, 뭐 법원 공무원, 장관급, 그다음에 장교의 경우도 장관급 장교 들어가고요. 치안감급 이상 경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특히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가 들어가는 문제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에게도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쟁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독립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 감찰관제를 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특별 감찰관제를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도 뭐 예를 들면 대상에 있어서 뭐 한두 가지 조정을 한두 하더라도. 가지 조정을 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조정해서 방송법과 같이 논의하면 되지 방송법만 하자고 하는 것도 좀 지금 떼쓰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공수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당론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실 입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 권한 대폭 늘리는 방향에 있다가 지금 울산 경찰청장이랑 여러 마찰이 있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당론이 여러 번 가고 있는데 우선은 국민투표법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 뒤에 어떤 숨어있는 의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서 개헌을 하겠다. 청와대에 이제 뭐 야당에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대통령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금 빨리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등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부터 먼저 하고 하자. 그런 이 국민투표법이 지금 개정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투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럴 거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는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공수처를 뭐 적용 대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야당에서도 나와서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보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이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또 진실게임 여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공수처랑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주요 법안에 대해서 4월에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이 그렇다고. 예. 근데 지금 방송법도 그렇고 4월 국회에서 다뤄야 될 주요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 공수처를 지금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딴 거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인지 잘 모르겠고 양쪽 다 이 뭐 하나 안 하면 안 한다는 식으로 좀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노회찬 평화정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평화정의 이쪽은 사실 범민주당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공수처와 방송법 같이 논의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된다. 방송법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뭐 보수든 아니면 비교적 진보 색채든 야당의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야당들이 떼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만 먼저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상임위가 그러면 미방이 하나입니까? 과기정통이?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놉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되고 그러고 6월에 헌법 관련해서는요. 그냥 국회에서 부결시키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합니까?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진행을 위한 목적 아니냐라고 주장을 편다라고 아까 소개하셨는데 그건 야당 스스로 논리가 좀 정립되기가 어려운 게 국민투표법은 헌재 명령에 따라 개정해야죠. 또 개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엮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공수처 문제는 야당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방송법 개정은 지금 여당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논의를 동시에 시작합시다. 동시에 좀 진행하는 그런 게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투표법은 빨리 개정합시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 나온 것처럼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드디어 기소했는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킹건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첫째가 바로 다스는 MB 거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가 설립이 됐고 자본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파악했다고 밝혔고요. 이제 그 1995년 증자할 당시에 차명 보유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투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스에서 실현된 이익과 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활비와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건데요. 따라서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가 MB 거기 때문에 뇌물, 직권남용 이렇게 쭉쭉쭉 이어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투자금 반환 작업에 방금 들으셨듯이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의 어떤 국가기관 등을 동원한 것, 이런 게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본다라는 것이죠.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 이게 이제 대가관계다라는 점을 또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다스 돈을 쓴 것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소유주라서 그렇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국정원 특활비 받은 거, 인사청탁 관련해서 뇌물 받은 거 이런 것도 또 포함되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7억 원 규모가 이제 뇌물로 규정이 됐고요. 그 외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기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서 22억 6천만 원을 건넨 것, 그리고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 원, 능인선언 주지 지광스님이 불교대학원 대학 설립 등을 기대하고 제공한 3억 원, 이게 다 뇌물수 혐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부분에서는요, 공직자가 돈을 받고 실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기소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는데 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여러 사람이 놀랐는데요. 이 구속 전에 써놓은 글을 기소 시점에 맞춰서 측근이 올린 것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른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측근 100여 명의 수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무술 옥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스의 경우에는 가족회사라서 경영을 자문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경영 자문? 그렇죠. 네. 또 전직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 우려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인 줄 알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흔치 않은 일인데요. 예. 이 글은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지켜달라, 뭐 이런 메시지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를 앞둔 상황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터진 그 삼성증권 사태, 이게 아주 파장이 점점 커지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그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배당 착오 사태 당시에 매도된 주식의 실제 거래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의 사고수습과 신속하고 차질 없는 투자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예. 금감원은 또 11일부터 19일까지 본격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삼성증권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요? 지금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을 통해서 우리 사조조합원에게 지급이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상 주식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발행사가 예탁결제원하고 한국증권금융을 거쳐서 증권사의 우리사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발행사가 조합원에게 직접 입금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이나 뭐 증권금융 이런 데 안 거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삼성증권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발행사 입장에서 현금 배당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시스템상에서는 투자 중개업자로서 다른 배당사의 어떤 주식 배당을 실행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됐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제 중이 자기 머리 꺾다가 이제 잘못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금감원에 의하면 이런 시스템은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문제를 주로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 없애달라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금감원 설명을 보면은요, 사태 수습 처리 과정이 이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것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공매도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증권사가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평소에 티가 안 나는 방식으로 증권사가 시세 조정 등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금감원은 거래 당일에 수량을 예탁결제원에서 이 주식 수량을 점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은 수량이라도 오류가 있었다면 발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적인 의문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고 앞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4월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모색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예정돼 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은 무산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은 거의 이제 합의가 된 상태였지만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문제를 거론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해야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늘은 좀 방송법 개정안이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논의하자 이런 이제 합의를 다시 내놨었는데 이 제안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당들은 지금 추경에 반대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추경과 본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바른미래당은 세금 주도 성장을 위한 추경 반대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걸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일부에서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방선거 전에 추경이 처리될지 의문이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하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좀 국회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의 특정 지역의 어떤 대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때 집행이 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또 작년 결산 잉여금 2조 6천억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체 규모가 3조 9천억 규모인 것은 최근 10수년 동안 가장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4월 국회 어렵겠네요. 추경, 개헌, 방송법, 공수처법 복잡한 현안이 많아요. 참 복잡합니다. 다음 뉴스요. 드래곤 네스트, 던전 스트라이커 등을 개발한 중국계 게임사 아이덴티티 게임즈가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지난해 6월에 직원 160여 명의 3년치 초과근로 수당 6천여만 원을 지급해라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예. 2달 후에 이를 이행했다면서 이체 확인증 사본을 노동청에 제출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이체 확인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아니 돈 계좌 이체했다는 이체 확인증을 조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게임에서 나온 일이라고 봐야겠는데 포토샵이라는 이제 사진 수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한 내용에 시중은행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는 것처럼 이제 꾸몄다는 겁니다. 노동청은 최근 이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고 지난달 29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사기인데요. 사기죠. 이 정도면 진짜 노동 환경이 아주 가혹했던 회사 아니에요? 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이 업체의 퇴사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탈진을 해서 나오는 회사다. 신입사원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과중한 노동이 일반화돼 있고 또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거든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가 현장 점검부터 해야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부활이 부르는 Lonely Night.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IT 기술 발전,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런 걸 통해서 참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들은요. 그런 편의를 쉽게 누리지 못한답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냈어요. 자,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의 황덕경 센터장을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 국민청원 시작하셨나요? 네, 시각장애인 개인분이 지난 3월 30일부터 청원을 신청하셔서요.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예. 물론 저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정부나 관련 부처 등을 상대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고요. 그래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책 공약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청원의 가장 큰 의미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는 점. 네. 그리고 청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각장애인 당사자뿐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의 이러한 온갖 다층적인 사회적 차별을 알지 못하는 비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시각장애인의 실태를 알리고 이렇게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동참해달라고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거 이제 방송에서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그 청원에도 좀 동참해달라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좀 구체적으로 교통, 통신, 이동, 방송, 전자제품 이용 이런 데서 아주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통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죠? 교통, 사실 통신, 이동, 방송, 구체적인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조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버스를 기다리는 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네, 국민청원 내용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지금. 그 버스 정류장에서는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정작 그 버스가 어디에 서고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그 이후에 실제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되지 않고요. 이동이나 통신도 한번 볼까요? 네. 요 근래 하루에도 수십 건씩 스마트폰에 온갖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모바일 접근성이나 음성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 홈쇼핑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 홈쇼핑을 TV가 아닌 모바일 주문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바일 홈쇼핑들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접근성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용이 불가능해요. 이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장애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면 적어도 모바일 홈쇼핑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라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용 콜센터 마련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모바일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외에도 차별적 요소는 너무 많아요. 온갖 금융 서비스, 열차 예매 시스템, 온갖 터치식 가전제품. 그리고 의약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 표기가 없어서 용법이나 효능 등을 오인한 오남용 사례가 많습니다. 점자 표기가 아예 없어요, 의약품에? 네. 거의 대부분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ICT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ICT의 I가 인포메이션 정보고 C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T는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대 정보화 사회가 정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시각장애인은 정보는커녕 정보의 소외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현재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전자정보 기기 가운데 시각장애인 보장구의 전자정보 단말기라는 그 보장구가 있습니다. 예. 이 보장구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 몇 개 품목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네. 대부분 무슨 돋보기, 안경,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장구 품목에 지정이 된 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예. 단 한 가지의 품목도 추가가 없었습니다. 아.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그나마 모든 정보들을 점자로 전환해서 일상생활에 그나마도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보장구는 점자정보 단말기가 유일해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점자정보 단말기가 그 건강보험 급여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해 주신 걸 보니까 바꿔줘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용의 별도 프로그램, 별도 무슨 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버스 도착 알림도 마찬가지고 의약품의 점자 표기, 그다음 전자제품 터치식으로 돼 있는 거 진짜 눈이 안 보이면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제품 터치식, 그리고 하다못해 뭐 보일러가 겨울에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아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의 대부분의 전자정보 기계들이 거의 그 접근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1항에 예. 모든 전자정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도록 만들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돼 있군요. 네네. 그런데 정작 시행령에는 웹사이트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웹사이트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는 이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네네. 이건 웹사이트 말고 다른 여러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교통 시스템 등등의 시각장애인용 뭐가 추가되도록 하는 그런 걸 좀 해달라라는 국민 청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많은 분들이 그 청원에 같이 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넘기면 어쨌든 정부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목표를 갖고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방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 황덕경 센터장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저런 편리한 IT 기기, 스마트폰 등등 무심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기기가 나와도 보이지 않아서 누를 수 없어서 사용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청와대 국민참여 국민청원 게시판 찾아가셔서 이분들한테 좀 많은 힘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 청원 운동의 첫 시작이 바로 그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잡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